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면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실한 관리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생활시설의 경우 어르신께 365일 24시간 연속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개인적 피로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자칫 나도 모르게 노인학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표자와 종사자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정신적 환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연 1회 1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상시적으로 종사자 회의 등을 통해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노인학대 행위가 우발적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에 하나 혹여라도 내가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의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고 계신 자료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중에서도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 상단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나와 있죠. 여기에 딱 실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교육의 전체적인 주제나 다름없습니다. 노인학대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셨거나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즉 노인학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1577-1389 또는 110번 또는 129번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1577-1389번으로 노인학대는 신고하는 것이다. 또 110번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또 129번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육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벌어진 상황을 보셨다면은 이 번호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 특히 나 말고도 다른 종사자가 어르신께 노인학대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셨거나 아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1577-1389번 또는 110번 또는 129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 이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르신들께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도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는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첫 페이지에 이 되게 인상적인 로고가 있어요. 이 나비 로고부터 이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비한테 사랑이 폴폴폴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제가 보기엔 나비는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향기를 내주시면서 이 사랑의 향기가 어르신들께 전달이 돼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런 사랑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 로고에서 보시면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죠. 아이와 뭐 어른 상관없이 다 이런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어르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드리는 그런 사회다라는 그런 로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노인학대의 현황입니다. 노인학대 현황. 지금 노인학대가 어떤 그 현황에 놓여져 있는지 보는데,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나와 있죠.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노인학대에 대해서 정의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꼭 받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노인학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종류 얘기로 들을 땐 쉽게 이해가 돼요. 신체적 학대, 신체적으로 어르신들께 학대하는 거지. 또 정서적 학대, 정서적으로 어르신들께 학대하는 거지. 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런 학대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솔직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감이 있을 때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어르신들께 학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간혹 한 번씩 걱정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이런 문구가, 정의 문구가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그 현장의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이게 학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분별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같은 걸 받으실 때에 이 교육 내용 자체도 실제적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이 학대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을 견주어서 이 교육을 들으시면 좋겠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거기에 오버랩 시켜서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보니까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에 3,424명이에요. 그런데 3,424명에서 점점 늘어나더니 2018년도에는 5,188명까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학대 피해 노인 수도 늘어나는 거야 뭐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당연시하게 유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내용은 못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선진 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비록 인구는 증가한다 하더라도 범죄는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구는 증가한다 하더라도 범죄율은 동일하게 된다든지 오히려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선진 문화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는 2012년에 비해서 오히려 점점 증가해서 2배 가까이 막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20년도에는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노인 그 학대 피해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구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 피해 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또 노인 학대 유형을 보시면 일단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노인 학대 유형 중에 가장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어르신들께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 이어서는 신체적인 학대가 뒤를 따르고 있죠. 신체적으로 폭력, 폭행 뭐 이런 것들을 가한다든지, 그 다음은 방임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은 경제적, 그 다음 자기방임, 그 다음 성적, 그 다음 유기에 해당한다. 이 모든 종류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들 다 유형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 특히나 이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신고 의무자라는 것인데,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가요? 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라고 노인복지법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된다. 네, 신고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해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떠나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노인학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발견했는데 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는 양심상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분 노출 거의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간혹 이 뉴스에서 보면 경찰서에서도 뭐 신고했는데 그 신고 당사자에 대해서 가해자 측에다가 막 오픈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 노출 걱정 안 하시고 신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반해서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하시고 신분 노출 걱정 안 하시고 신고하셔도 되겠다라는 것이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노인 학대를 신고받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 텐데요. 노인 학대의 유형과 종류들인데, 보시면 노인 학대의 특성부터 나오죠. 먼저는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 노인 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복합성,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먼저는 아들, 또 가족, 또 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생활시설 교육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에서는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 하는 종사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 반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학대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은폐성,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학대를 받는 어르신께서는 알리지 않고 싶어 하신다는 상황이 있죠. 되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시면은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겠죠.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다. 신체 구타, 억압,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강제로 가두고 이동을 통제하고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시키고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시키고 투입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뭐 시설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 나기도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가둬두고 그냥 침실에 가둬두고 그 방임하거나 뭐 이렇게 막 하는, 여기 보시면은 강제로 가두는 그런 내용이 있죠. 막 강제로 가둬두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런 학대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그래서 시설에서는 강제로 가둬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께서도 자유롭게 방을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그 어르신들께서 침실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정신과적인 그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서 어르신께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이, 문제의 행동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런 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르신을 강제로 막 가둔다든지 또 막 뭐 밀치고 막 한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반말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욕설을 막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적 학대도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되겠고, 성관계를 강요한다든지 시도한다든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이 포함되겠고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통장을 동의 없이 갈취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 사용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생활시설에서는 이제 어르신의 그 통장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또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분들이 그 어르신의 모든 그 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학대는 아마도 이제 어르신과 자녀분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임, 자기 방임이 있는데,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해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또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위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 거부를 한다든지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 같은 것들이죠. 요즘 그 아파트라 하더라도 옆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옆집 바로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뭐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 뭐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되게 좀 위험한 이웃으로들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좀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를 모시던 딸이 사망을 했어요. 이제 그 두 모녀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어머니는 2등급을 받으신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2등급 받으실 정도의 상황이면은 거의 뭐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방문 요양을 이제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방문 요양도 안 받았었고, 그리고 이미 딸이 집안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서 이 어르신이 완전히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런 경우는 본의 아니게 스스로 자기 방임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또 1시간씩 교육을 받는 내용 중에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도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긴급하게 지원이, 복지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제 보호나 그런 지원책을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빨리 신고를 해라. 이제 그런 교육 내용인데, 아마도 자기방임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기가 있죠.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노인을 시설 입소를 시키고 보호자는 아예 연락을 자취를 감춰버리는, 또 낯선 장소에다가 어르신을 버리는 그런 학대가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와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를 보실 텐데, A 요양보호사는 중증 치매를 앓는 B 노인이 비위관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하대요.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서 식사만으로는 영양 섭취가 어려워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 없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사전 동의 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 뭐라고 했냐면,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죠.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서두의 내용이 또 더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5월을 이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양손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기를 또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억제대를 사용하는 목적, 또 억제대를 어떤 억제대인지, 누가 이 억제대를 지금 제공을 하는 것인지도 신체 제재 기록지에 정확하게 다 적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소자와 보호자분께 사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요 사례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뭐라고? 어르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어르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 노인과 B 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A 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하게 되겠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보니까,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 능력을 변화시켜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한대요, 오히려.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많이 생기는 또 하나의 것이 있죠. 노치원. 어르신 유치원이다 해서 노치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인데요. 요 케이스를 보시니까 시설 입소자 목욕 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 직원 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대요. 보호자는 여성 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 직원이 적어서 모든 남자 어르신의 목욕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 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 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내용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로 이렇게 대처 방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치하여라가 1번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빨리 채용해라. 최대한 채용을 빨리 해라. 남자 요양보호사가 채용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은 입소 계약서에 의거해서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켜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입소 계약서에 지금 동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받아라.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론적으로 이성이 제공하는 그 목욕 서비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또 기저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 어르신을 여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가는 건 괜찮고 여자 어르신을 남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가는 거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이성이 기저귀 갈아드리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요양원은 정말 참 문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시설에서 만약에 남자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 그 남자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동성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게끔 첫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빨리 개선을 시켜가지고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인력이 충당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급여 수준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채용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남자 선생님들이 잘 취업을 안 하시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돌고 도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 인력 부족만 해결하면은 다 해소되는 얘기입니다.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빨리 채용을 해서 동성인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가면은 솔직히 안 되겠죠. 빨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서 동성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 간의 문제가 되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의 어르신께서도 불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 바꿔서 어르신이 직접 됐다, 또는 요양보호사 직접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겠어요? 이성에게 그런 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동성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 학대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 또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제일 근원이 되는 그 노인학대다. 모든 노인학대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돈.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대요.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도 안 드리고,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래요. 실제로 이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이런 자기 금전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어르신 자녀를 다 그냥 갈취해서 실버타운에 계신데 용돈도 안 보내고 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학대에 해당한다. 경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방임이죠. 제가 위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 어르신.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면서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고 계시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소홀해지면? 오히려 어르신의 그 우울 증상을 살피고 또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어르신과 뭘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상담을 해서 또 치료를 제공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해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시설에서도 입소자와 상담을 해야 되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도 우울증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야 되겠고 또 우울증 검사도 우리가 시설에서 해야 되겠고 우울증 검사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 검사도 우리가 해보고 그리고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지. 이에 대해서 점점 소홀하게 해두시면은 그러면 바로 방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6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전화했는데 전화가 X가 표시되어 있어요. 전화 X, 전화 안 받아. A 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대요. 참, 문제죠, 이러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에 전화도 안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랍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보니까 6이란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기본인데 지금 이거는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잖아요. 핵심은 뭐냐? 지금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보호자와 기관의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냥 잠수 탄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지죠. 자, 본인 부담금 내시라고 전화했는데 본인 부담금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없습니다. 잠수를 완전히 탄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도 얘기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뾰족한 답변이 없죠. 뭐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등급을 취소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럼 더 보호도 못 받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첫째로는 어르신과 기관 그리고 보호자분이 어르신, 기관, 보호자 요 삼각 관계가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이 잘 취해질 수 있게끔 그 보호자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보호자만 그냥 딱 해서 연락처 받아놓고 이 사람하고 연락되고 있어서는 안 될 거고 계약을 할 때에 이 보호자 말고도 다른 제3의 제4의 연락처를 또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파악을 해놔야 되죠. 이 가족이 만약에 잠적했을 때 이 보호자가 잠적했을 때 누군가를 또 연결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르신 보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한 사람의 보호자만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잠적해버리면 이 자체는 그냥 방법이 없어서 유기가 그냥 돼버리는 상황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 알아두시고, 입소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한 분의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연락처까지도 같이 파악해 두시기를 안내를 드립니다. 자, 5번째로 노인학대의 의심 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질문에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되어 있는데, 정보는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또 거주지, 연락처, 또 어느 시설인지, 여기 지금 생활시설 교육이니까 우리 생활시설에서 어떤 어르신 성함이 뭔지, 또 학대를 누가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셔서 수집을 하셔서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번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실 텐데요.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A 노인의 보호자는 시설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던 중에 어머니의 얼굴과 양팔, 손목에 알 수 없는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함께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죠. 조사 결과 B 요양보호사가 A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에 손으로 A 노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팔과 손목을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참. B 요양보호사 또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설장도 학대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대 행위자인 B 요양보호사를 퇴사 처리할 것임을 알렸다고 한대요. 퇴사 처리 뭐 어렵나요? 퇴사 처리야 뭐 당연히 시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학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거죠. 퇴사는 당연한 부분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해당 사례를 노인학대로 판정을 했고요. 재학대 발생 위험이 없도록 학대 행위자의 퇴사 사실을 제어하긴 하였답니다. 퇴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박탈해버려야죠. 그리고 해당 시설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관할시청에 송부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관할시는 본 사례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했다. 노인 전문보호기관은 행정조치 결과와 함께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된 A 노인이 새로운 시설에서 건강히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사례를 종결하였다고 하는데, 자, 먼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 시설의 시설장과 대표자는 6개월 업무정지를 받았거든요. 6개월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주의와 관리 의무를 다하면은 시설에서의 책임을 좀 면해주는 그런 사항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시설장과 대표자는 주의와 관리 의무를 성실히 했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냥 단순히 노인학대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한 거에서 그치는 것인가? 1회만 해서 되는 것인가? 2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설령 이 시설장과 대표자가 성실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이 요양보호사를 막을 길은 솔직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솔직히 욱한 거거든요. 이 사실에서는.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의 자질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줄 때에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는데, 그때에 이미 이런 자질이 부적절한 사람들은 거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못 받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도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이런 자질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마련되어져야 되는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대표자 시설장은 과연 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학대 예방에 대한, 그리고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성실히 노력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주의와 그 관리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해준다, 책임을 면해준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요, 일단은 학대가 발생을 하면 이건 무조건 시설장하고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학대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학대가 발생되게끔 방치되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설장과 대표자님께서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과 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채용한 요양보호사가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만이 학대를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과 그 생각과 관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미 대표자님과 시설장님께서 계획을 해놓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대가 아예 발생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딱 막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인복지법에서는 지금 대표자에게 만약에 성실과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은 그러면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명기를 하기 전에 성실과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대가 벌어진 것 자체는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적인 파악이 안 돼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B 요양보호사가 A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팔과 손목을 밟았다고 그래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발적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우발적이었다고 쳐요, 우리가. 그러면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그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요양보호사 상담을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도 우발적으로라도 폭력이든 폭행이든 이런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자격을 갖출 때에, 교육을 받을 때에 이미 자질에 대한 부분이 걸러져야 될 필요가 있다. 자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표자님, 시설장님께서 각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성향 또는 관리적인 측면들을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서 전용 쉼터가 있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 학대로 판정받으면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서 4개월 또는 최장 6개월까지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피해 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는 입소가 불가능하고요. 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로 또 입소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양로시설로도 지정된 양로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입소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또한 중독, 신체 정신적 문제 등의 치료를 연계해 드리기도 하는데, 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 피해 노인 또는 학대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학대 행위자의 상담, 또 교육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법률 서비스까지도 지원 연계해드려서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 서비스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한 이혼 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것인데,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즉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바로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1577-1389 또는 110번 또는 129번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신고한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될 때에는 112와 119에도 빨리 신고를 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다 같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 종사자 행동강령이죠. 자, 1.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3.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6.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8.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의 건강 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12.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13.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자,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대 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되겠고, 시설에서는 학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시설장은 현장 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를 반영해서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 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 피해 노인의 후속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 제일 중요하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이것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고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안내하셔야 되겠죠.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제일 흔한 상황이죠.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겠고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에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 1회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기관이 시군구에 이제 교육 결과를 보고하면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시도로 또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이제 보고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죠. 법적 근거는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리고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 즉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 즉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제가 장기요양기관이고, 교육 방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은 연 4시간 이상, 그리고 인터넷 교육은 연 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2월 말까지 다 요 내용을 시군구에 이제 보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까지 이제 총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담, 교육, 또 홍보, 협력체계 구축, 인권보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상담을 하고 정보 파악을 해서 사례 접수와 현장 조사 및 사정을 해서 이제 노인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례 평가와 서비스 계획 및 제공도 하고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도 한다는 것이죠.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와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또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해 행위, 이런 것들, 또 그 밑으로도 이제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리는 유의무를 참고하셔서 노인학대 처벌 기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벌써 1시간이나 되었네요. 이제 오랜 시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1시간 교육 시간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의 영상으로 해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케어 스토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